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여야 모두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관련 영상은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개탄을 했죠. 아니, 우리 의료 체계가 왜 이렇게 된 건가? 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70대 중환자가 2시간 동안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한 일이 공공의료원도 의사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매년 소아암 환자는 1,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의 이 소아암 전문의는 68명의 응급실이 월화수 3일 문을 닫는 한쪽 운영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소아과, 산부인과 대표적으로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 응급실은 과연 안전한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도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꽤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첫 순서는 미니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대 증원 찬성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앞서서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의대 관련된 것 때문에 특별히 좀 모셨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보신 분들, 특히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신다는 얘기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의사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까? OECD에 비해서 약 30% 정도가 부족하지요. 30%? 그렇습니다. 독일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독일은 같아요. 굉장히 의사가 많은 나라군요. 그러면 예. 일단 자, 여기가. 그런데 이제 독일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 독일 인구가 8천만 명이거든요. 예. 저희가 5,200만이잖아요. 오, 예. 그런데 독일에 의과대학을 1년에 뽑는 게 11,000명을 뽑습니다. 학생을. 11,000이요. 그렇습니다. 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예. 올해 16,000명으로 5,000명을 증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5,200만 명 중에서 예. 저희가 1년에 의과대학생을 뽑는 게 예. 3,058명입니다. 대략 3,00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은 11,00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미래 의료 수요가 예. 폭증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DJ 정부 시절에 의학분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의과대학 정원을 351명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려야 된다.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군요. 지금까지 19년째 그렇게 유지되고 유지가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제가 정책의장을 할 때 예. 이제 1년 전이죠. 음. 의협하고 정부하고 당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이걸 늘려야 된다는 거. 그런데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예.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명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았죠. 그래서 예. 제가 정책의장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마무리를 못해서 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요. 군의 군의관도 예. 장기로 지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문의를 마치게 되면 그게 다 끝나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을.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의료 인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력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장기 건데. 지원자가 0명이거나 1명입니다. 1년에. 장기 지원자라면 아예 군에 소속돼서 계속 의사 활동을 하는 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돼서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국군 의무사관학교 같은 경우,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있어요. 예. 그래서 국군 의무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뽑아가지고 예. 장기적으로 군의 의료 인력과 또 공공 의료 인력 같은데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 지금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아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직까지 얼마나 늘릴지는 그동안 좀 의료 당국과도 논의가 있었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나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1년에 뽑는 이 정원을 지금 한간에 보도가 나오기는 정부에서 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얼마나 늘려야 되는 겁니까? 아직 명수는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외국하고 OECD 평균이나 또 선진국에 또 우리가 예. 베이비 붐의 부모들에 대한 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여야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거는 찬성한다. 민주당도 찬성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결심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정원을 늘리게 되면요. 만약에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언젠가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될 텐데 일하기 편하고 돈 많이 버는 미용 관련 전공만 또 더 많이 하려는 것 같고 가장 필요한 필수 의료 근력, 이른바 뭐 바이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응급의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흉부외과, 뭐 심장외과 이런 거 굉장히 좀 고난도이지만 어려운 이런 전공은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마찬가지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제 사실 거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법적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진료하는 것 같은 경우는 법적 문제고 수술하다가 예를 들어서 실수하거나 문제가 됐었을 때 예. 소송 같은 경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그렇습니다.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수술하거나 이러한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 수가가 좀 낮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 또 이러한 또 그 필수 의료 같은 경우는 예. 사고나 또 환자들이 24시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집에 저녁에 자는 시간에 나온다든지 휴일에 나온다든지 아. 이래서 가정생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있지 얘기도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번에 정부도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예. 의대 정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 늘리는 것과 동시에 소송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수가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해보자 이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일단 찬성한다는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야당으로부터 저런 칭찬이 나온 거는 최근 수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글쎄요, 이제 여야는 일단 뭔가 일치된 모습인데 그런데요. 이게 야권 일각에서 이번에 정부가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뭐 이런 일 꺼내놨는데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이 의대 정원 확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혹시 이게 최근에 약간의 이 여권의 정치적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 카드를 끌고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야당에 감사를 하고요. 예. 이 문제는 DJ 정부 때 의사 수를 351명을 줄인 거잖아요. 근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인원을 안 줄였으면 6천여 명 정도 의사가 나왔을 거예요. 20여 네. 년 동안 6천여 명이 못 매년 나왔잖아요. 350명씩 쌓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7천여 명 정도. 예. 7천여 명 정도 의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의과대학생을 뽑았는데 줄여서 감소분이 7천여 명인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예.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걸 못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 역대 정부에서 못한 거, 뭐 연금 개혁도 똑같은데요. 예.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음. 어떠한 뭐 그 장애물이 있더라도 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사실 지금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 1년 전부터 협의를 계속 해오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해왔죠. 알겠습니다.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의지가 있어 보여요, 야당도요. 이 문제는 예. 우선 민주당이 예. 이 351명을 줄였던 문제 또 여러 번 시도하려고도 실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잠깐 장애 문제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의사협회 이번 건에 대해서도 지금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뭐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반대 목소리 냈거든요. 과거 영상과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한 어떤 반응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의사 수가 서 계신 피켓 들어주세요.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결론을 내버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회적인 협의라는 부분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식의 어떤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강경한 대응 말고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의사협회 그리고 의사들이 뭐 대표자 회의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소식도 오늘 들려왔는데 자 문재인 정부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걸 추진하려다가 자 이번엔 자 의사들을 설득할 자신 있으십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 의료에 부족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 종합병원급의 수술을 하는 이런 곳에 있는 의사들이 사실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저녁에 일을 한다든지 뭐 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폭을 넓히면 예. 아마 의사 상당 부분 계신 그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 계시는 많은 의사들께서도 예.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이러한 의료,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 일부에서는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예. 그렇지만 아마 국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것은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아마 긍정적으로 저는 많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논의 과정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늘릴 것인가? 늘린다면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럼 늘리면 이걸 기존의 의대에 분산할 것이냐? 아니면 비수도권 위주로 분산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의대를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각각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 문제 같고요. 오늘 성일종 의원님 나오신 김에 여당 상황, 그러니까 여당 집안 상황이 좀 간단하지는 않아요. 지금요. 그 질문 좀 한 대가 한 2개 정도 준비했는데 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 임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정도로 보궐선거 패배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동시에 김기현 대표 사퇴 목소리는 왜 없는 거냐 뭐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우선 이번에 강서에서 주는 선거의 결과의 의미는 예. 17%라고 하는 겁니다. 17%. 그렇습니다. 저희가 17%를 줬잖아요. 아, 격차. 그렇습니다. 이거는 21대 총선할 때, 예. 21대 총선할 때의 수치 18%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어떤 판단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은 뭐 사퇴냐, 유임이냐 예.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국민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요 이거 연말 또는 총선까지 가까이 갈 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당 안팎에서 막 흔들고 막 이러는 모양새가 좀 없을까요? 안정적으로 쭉 갈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가 총선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민주당에 완전히 장악돼 있습니다. 예.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 민주당 정권에 의한 사법부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행정부도 민주당에서 알받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고 엄청 버티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임기한다 그러면서 장관급도 안 나갔어요. 예. 저희 윤석열 정부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일을 임기를 정부를 맡겼으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어디에도 한 발짝 나갈 수가 없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번에 하여튼 그 총선의 결과를 저희가 잘 받아서 예. 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그러한 큰 이 문제적인 인식 하에서 예. 이제 1, 2개월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앞으로 김기현 호가 내놓는 여러 가지 예. 쇄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을 받는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좀 풀어지실 거고 저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예. 또 다른 목소리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요거 마지막 질문을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 뭐 용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 뭐 요청, 뭐 쓴소리라고 할까 이런 걸 얘기했는데 밖에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뭐 저희 당이 그만큼 역동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저희 당의 역동성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아마 그런 소리를 하는 거를 또 많은 지도부가 또 듣고 있을 겁니다. 듣고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또 수용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지만 팩트가 틀린 것들은 좀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팩트. 예. 그러니까 사실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하지 아니한 몇 가지도 있던데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뭐 지적하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최상병 그 항명 사건 예, 같은 최상병 경우 건, 예. 그렇습니다. 그거 수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국방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항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맞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게 정서적으로만 우리가 터치를 하다가 보니까 예.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터치할 문제가 아니고 군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또 예. 받들질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게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주제, 의대 증원 문제부터 당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예. 그중에 딱 3명만 살릴 수가 있어요. 본인 네. 포함도 관계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누굴까요? 사실 이 질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대당에서 먼저 하나를 뽑으면 네. 김기현 당대표. 아, 이분이 있어야 우리 당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 당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김기현 당대표 체제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꼭 그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책임지고 안 물러나야 되는데 내년 총선까지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알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최면에 걸린 건가? 저 집단이?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보궐선거 정도의 참패로는 정신이 바짝 안 들었나 보다. 체제 자체, 이 당대표 체제는 물론이고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정치와이드 앞서서 인터뷰했죠. 이제 첫 번째 주제 본격 시작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기현은 민주당의 필수 인물.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왜 민주당의 필수 인물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앞서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맥락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영상으로도 들어보셨는데 이거 화면으로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질문을 받고 이게 사실은 살짝 보면은 분위기가 농담 반 진담 반 같기도 있지만 결코 흘러들 건 아닌 것 같아요.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 300명 중 딱 3명만 살리면 누구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고 첫째를 김기현 대표로 꼽은 거예요. 홍익표 원내대표. 아니 자당 의원도 아니고 남의 당 대표를 꼽았는데 이유는 우리 당도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김기현 체제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내년 총선까지 쭉 계셔야 됩니다. 거기. 그래야 우리 당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창한 장하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 당에서는 사퇴 주장까지 나오는 그런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고 방금 전 성일종 의원 나와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뭐 기대도 가야 되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과 사퇴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에선 필수 인물이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1년 7개월 동안 받아온 지지율보다 높일 수 있는 당대표가 오길 바라진 않겠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용산픽 월급사장이에요. 아, 월급사장. 용산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대표 됐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뒤에서 나경원 전 대표, 우여곡절이 뭐 있었어요. 다 뒤에서 다 잡아제끼고 용산에서 픽한 거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위 그 국정수행 지지율 이거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대표다. 그렇게 본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그것만 고스란히 안고 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최선의 카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전재수 의원님 나오시는데 정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쭉 가서 총선까지 딱 치르게 되면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또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누구냐도 성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기현 대표 체제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예. 다만 이게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뭔가 좀 잘해가지고 예.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 쌓여왔던 예. 국민적 실망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의 총선 사령탑이 김기현 후보였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 정도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예. 저희들이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득점을 해서 저희들의 힘,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당내 구성원들 간에도 좀 견해가 갈리죠. 김기현 지금 대표 체제를 놓고서요. 한쪽에서는 약간 응원하는 쪽, 한쪽에서는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쪽. 이게 있어요. 일단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김기현 지도부의 비판적인 분들마저 이 지도부가 그냥 마냥 물러나게 되었을 때 대안이 무엇이냐라는데 아무도 딱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라는 프레임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동안 물밑 소통 많이 하던 걸 이제 역동적인 소통으로 좀 바꿔서 꼭 필요한 순간에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도 목소리를 낼 것은 내야겠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은 대한민국 권력이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거기랑 타협했다 생각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미 김기현 지도 체제를 평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 어차피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사설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일단 요 내용과 포함해서 앞서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평가가 있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사실 기억을 잠깐만 돌려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시면 질문 중에 하나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쭉 지속돼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지금 거꾸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워낙 그 좀 다이내믹하고 특정 어떤 사건에 의해서 워낙 좀 여론의 부침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라고. 속도가 빠른 겁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표 체제가 바뀌어서 비대위가 되면 민주당에 대해서 갑자기 공격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야말로 좀 이재명 대표가 좀 기인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나와버렸어요. 나오고 있는데 또 결과는 이제 총선에서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앞에 이재명 체제 대 김기현 체제 질문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다시 좀 보여줄까요? 그 전망 방금 나왔던 전망인 질문 좀 이거요. 이거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답을 좀 하실까요?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김기현 체제 대 이재명 체제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지 좀 그 체제 안에서의 어떤 조정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사실 대단한 어떤 명망가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총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는 명망가로서 당의 어떤 지지율을 이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총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다들 하고 있고 특히 김기현 대표가 부족한 부분, 특히 우리 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혁신위원이라든지 또 특히 정책이라든지 인물로서 더 많이 이제 영입과 개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생각합니다. 김기현 체제 대 이재명 체제로 일단 총선을 칠 것 같다라는 홍석준 의원의 전망이셨습니다. 화면 좀 아까 볼까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중간에 화면이 흘러갔었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체제를 놓고 이렇게 반응이 달리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은 아니 사강신화 히딩크 감독 당시
월드컵 치르기 전에는 5대 0이라고 조롱받았다. 저거 프랑스 팀하고 했던 경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4강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슷할 거예요. 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거 보궐선거 후폭풍이 커서 김기현 2기, 그러니까 지금 임명직 어제 교체된 그 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 체제는 길어야 2주 갈 것 같다. 구체적으로 2주라고 봤어요. 요거 최인용 변호사. 2주밖에 못 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거나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주가 아니고 24주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24주요? 6개월이 24주 아닙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간다라고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왜 김기현 대표가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왔죠? 지지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재선거 어떻게 보면 2기로 이제 도전할 무렵에 당으로부터 공청장을 받는 날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들어와가지고 그때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친구라고 했던 송철호 그 당시에 그 시장 후보가 당선되고 그 무렵에 그런 공작을 했던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공작을 했던 걸로 해서 사실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선고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가 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아가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지금 뭐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한 각종 증인들에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건 중에 일정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저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 부메랑이 거꾸로 민주당에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주밖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최인호 변호사는 24주 6개월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약간 받아치신 셈이 됐는데 자,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뭐 하여튼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팔로 눈물을 훔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게 연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그 모습과 함께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형을 두지 않고 혹시 비인기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라는 저는 눈물의 기자회견. 근데 바로 직전에 또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또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줄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려냐 또는 뭐 헤어질 결심을 하는 들을 조장하느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일관되게 말한 건 국민의힘은 절대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막지 않는답니다. 안철수 의원처럼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에 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뭐 이렇게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뚝뚝 흘렸는데 회견 전에는 뭐 웃었다던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지금요. 박찬환 교수님. 국민의힘 이른바 이제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책임져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격가지인 눈물 가지고 눈물 흘린 게 더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하필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일종의 저는 인증샷이었다고 봅니다. 인증샷이요? 네, 이렇게 눈물로써 호소했는데 당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이 변해야 되고 국정이 변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물론 뭐 기자회견에서 인터뷰나 이런 방송 출연에서 할 수도 있지만 기자회견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 난 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변하면은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는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뭔가를 다음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위한 증거를 남긴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일종의 인증샷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때 눈물이 떨어진 게 그게 연기인지 아니면은 공감인지는 모르겠어요. 눈물을 가장 많이 쏟은 대목이
해병대 최상병 이야기하면서 예, 그랬지 예.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청년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예. 그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연기 능력인지 공감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예. 확실한 거는 인증샷 찍는데 눈물까지 흘렸다. 그건 능력인 거죠. 아, 일단 인증사대 효과는 꽤 있다. 이런 평가가 뭐, 쓰지네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최진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진정성의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이냐. 악어의 물론 눈물, 지금 아까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눈물이라고 악어도 아니고 했는데 악마의 눈물이라고 악마의 했어요.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진정성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진정의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은 정말 거짓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뭐 앞에 이제 먹이를 두고 입을 벌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눈물이 예.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 짬짜면 하듯이 진정 반 약간의 쇼 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은 뭐고 쇼는 뭡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제니까 5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게 뭐 대통령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이 까먹는 걸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예. 결국 선거에 공천장에 도장 찍은 거는 김기현 대표니까 예. 김기현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고 다시 한번 어떤 비대위나 이런 것을 혁신을 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이기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언을 한다라는 정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반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절반 나머지는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울음인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을 하는 눈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회심과 어떻게 보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2번이나 당을 나갔다가 사실상 돌아와서 예. 손잡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막판 어떤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드라마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시점이 되지 않은 것인가. 결국 많은 분들이 결국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지만 안철수 의원 곁에도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 곁에도 지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스스로 정말 저 울음과 함께 집에서 곰곰이 왜 내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가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플러스의 정치 이준석 대표 전 대표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이제 쓴소리를 최근에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하면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한 명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신당 얘기를 살짝 꺼내놉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관련 질문을 받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아니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님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네. 해석은 자유고요. 그런 거 어디 유튜브에 보고 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은 뭘 더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빗자고 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이분은 사실은 최근에 정치 현안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꽤 많이 적중되는 경우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를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로 신당과 관련된 건데요. 들어보시죠. 유심히 본 거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이번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네네. 너무 해당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 당으로 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네네네. 본인은 뭐 쏜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뭐 화났는데 뺨 때린 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자, 그럼 여기서 패널 네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에 OX 표말 갖고 계시죠? 질문이 이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결국엔 총선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라고 판단하시면 O, 아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선택해서 가슴 쪽에다 들어주세요. 오, 지금 두 분은 이게 좀 서로 마주 보면서 한쪽엔 X, 한쪽엔 O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둘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홍석준 의원님? 네. 홍석준 의원님은 탈당할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제 탈당을 한다. 내릴까요? 네, 내려도 됩니다. 이제 X를 고르셨어요. 탈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신당을 전제로 탈당한다는 그 질문에 저는 X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탈당과 신당 그건 좀 약간 다르게 보시는 다른 의미인 거죠. 예. 일단 저는 이제 탈당을 이제 해서 신당을 만들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우파 보수는 통상적으로 사실은 이제 분당 신당이 좌파에 비해서 많이 역사적으로 없었죠.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제 받고 바른당 바른미래당 한 케이스였는데 그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대실패로 끝난 사실은 뭐 엄청난 우여곡절 그때 예. 결국엔 다 돌아온 셈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결국 정치는 말보다 저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발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두 분이 예. 뭐 신당 내지는 탈당을 해서 다음 총선하는 그런 어떤 현재 움직임이라든지 또 주변에 동조 세력이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한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신당을 굳이 안 만드는데 굳이 또 탈당을 하겠느냐. 당을 만들지도 않고 굳이 탈당해서 예. 나갈 리는 없다. 오히려 당에서 그 징계를 하라든지 예.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역으로 뭐 당에서 뭐 나갈 어떤 그런 가능성은 혹시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반발하면서 탈당할 가능성은 네. 있어 보이나 네. 신당 때문에 나가는 일은 아닐 거다. 사실상 예 없을 거다. 그럼 탈당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는 걸로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님은 5를 들으셨죠? 예, 5 한번 다시 한번 예, 표해주세요. 예, 그러면 옵니다. 탈당을 할 걸로 본다라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두 예. 정치인이.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형식적으로 탈당하든 안 하든 간에 예.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비판이라는 것이 예. 사실상 그 심리적으로는 이미 형식과는 별개로 예. 사실상 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서 많이 쓰던 표현 심리적 분당입니까? 이것도? 이 심리적 분당 정도가 아니고 이미 뭐 왜 그러냐면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강도보다 한 10배는 셉니다.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당보다 비판하는 더 세게 비판하고 세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비판을 하면 야당이 뭐 비판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당에 형식적으로 지금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비판이라는 것은 민주당 비판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아플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집권 여당이 뭐 저러냐 도대체. 아니 대통령이란 분은 어떻게 됐길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유승민 전 대표를 품지 못하냐. 그리고 또 어떻든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당대표를 왜 품지 못하냐. 예. 대통령으로서 이 정치적 캐릭터와 리더십이 이랬어야 되겠냐. 이런 걸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냥 안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이분들도 이미 그 비판의 강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사실상 이제 거의 뭐 국민의힘의 당원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럼 양쪽 보여집니다. 다 당이나 이 두 명의 정치인이나 서로들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지지 기반을 우리가 보면 예. 유승민 이준석 두 대표의 어떤 지지 기반이 국민의힘 내에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예. 중도 무당층은 이미 다 떠났고요. 예. 지금 강성 지지자들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딱 39%.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치거든요. 예. 그게 결집해 가지고 39%가 나타났는데 그 지지 기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유승민 이 두 분은 그 외 중도 무당층이라든지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층을 바라보면서 예. 자신들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탈당은 할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스스로 생각지 않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 뭐 신당을 만들려면 당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탈당을. 근데 그 전제인 탈당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아니다. 두
두 분은 그럴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딱 나눠줬어요. 또 절반씩. 저를 중심으로 나눠진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것도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좀 제가 방송 끝난 뒤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 얘기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눈살 좀 찌푸린 모습이기도 한데 안철수 이준석입니다. 이거 뭐 매일 뭐가 있죠? 싸우고 왜 그러냐고 얘기 나오는데 일단 영상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께도 그 중랑천을 타고 올라가니 제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약간은 용두삼이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윤리위 제도 진행하시는 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아픈 게 뭐냐 이거 가지고 또 뭐 정치권에서 또 이렇쿵저렇쿵 얘기들까지 하시더라고요. 최진영 교수님, 이게 서울장에서 나온 표현이 이거예요. 악마의 눈물쇼를 했다. 그러자 아픈 사람 상대 안 해요. 이건 뭐 거의 멱살만 안 잡았지 뭐 거의 수준인데 오죽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그만 좀 싸워라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왜들 이러는 겁니까? 참 안타깝지만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두 금쪽이 아니냐. 금쪽이요? 예. 오은영 교수님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림을 지금 당하고 있지 왜들 않습니까? 저렇게 사는 거냐를 상담이 필요할 지경이다 지금. 결국 좀 전에 지금 유승민 의원 뭐 다른 거는 제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초상집에서 상주끼리 왜 싸우냐? 예, 지금 초상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과 상당 부분 차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화합은커녕 지금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과연 저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싸움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른바 쌍방향 내부 총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쌍방향 내부 총질. 쌍방입니까 그럼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오늘 또 봤더니만 지금 미국, 이스라엘 또 이집트 사이에 휴전 협정이 지금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왔던데 적어도 지금은 정말 초상집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두 분이 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휴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걸 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결집을 해야 극복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합을 하긴커녕 이 균열의 소리가 더 커지는 이 무렵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군기반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당 대표나 아니면 원내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절실한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은 막후에서 정말 안철수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한번 손잡게 할 수 있는 그 리더십.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집 나간 이준석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집을 나가진 않고 다시 돌아와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더욱 더 절체절명 상황이라고 하면은 특히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더 큰 정말 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큰 리더십을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먼저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손을 내밀고 출당을 위한 제명을 위한 이런 소명까지 받아서 소명운동 낸다 이런 부분은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얼른 내려라라고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에 같이 맥주 한잔 하는 모습 정말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두 정치인을 막후해서 조종할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든 해야죠. 지금 당장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냉전을 조금 가지고 조금 식힌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매듭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쿠 리더십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말을 하면서도 정말 솔직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최인현 변호사가 한 분 안 되실까요? 자, 우리 박지원 교수님. 근데 아까 영상도 보고 잠하고 나갔지만은요, 둘의 또 감정이 상하는 그 일이 이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아까는 뭐 영상 2016년부터, 그러니까
특정 같은 지역구를 놓고 격돌한 정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게 뿌리 깊게 나온 건데 그래서 이번 건이 단순히 이게 이번 건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물론 뭐 노원병이라고 하는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예. 또 그동안에 쌓여온 감정 싸움이 이제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인들이 싸울 때는요. 예. 다 먹을 게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아,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두 분이 싸운 타이밍을 보면은 예. 뭔가 정치적인 이벤트나 이슈 전환이 있을 때 두 분이 싸워요. 공개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강서 패배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강서가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중도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중도층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하고 이준석입니다. 안철수 의원하면 이른바 극중주의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꺼냈잖아요. 두 분이 영역이 겹쳐요. 중도 확장성, 수도권, 청년 이게 두 분이 다 거기를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예. 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장 포스트 김기현.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위험하니까 그 뒤는 내가 맡을게라고 그러면서 이준석 때리는 거고. 혹시라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여의치가 않게 된다면 자신에게 뭔가 오지 그렇죠. 않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지금 이준석 때리게 들어간 거고. 예.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때리는 게 아니고 예. 포스트 총선이에요. 총선 패배한 이후에까지 보고 포석을 던진 거예요. 총선 다음에 이 당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거기까지 보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바라보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김기현 대표 바라보면서 이준석 대표 비판한 거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비판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싸우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 싸우냐?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거죠. 지금이 강서 패배 이후에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보석을 지금 두고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 견해차, 의견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 겹치는 부분이 많은 두 분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서서 박찬환 교수님은 뭐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할 것이다, 탈당한다라고. 네. 그러면 탈당을 하는 거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뒤를 보고 있다는 게 같이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탈당을 예. 지금 뭐 두 분이 비주류가 솔직히 탈당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공천 주면 탈당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천 못 받고 이랬을 때 불가피하게 저는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다. 저는 아까 말씀 관련해서 탈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X를 고르셨는데 예, 아까. 그 부분이에요. 결국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김기현을 노리는 것이죠. 총선 뒤에 하여튼 뭔가 당이 요동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몸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신당이 꼴 본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경기지사 선거의 후보에 사실상 나가려고 했지만 못 나갔어요. 그것 또한 사실상 용산의 어떤 의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또 한 번의 탈당은 사실상 대구를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전 의원의 어떻게 보면 사망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12월을 얘기한다. 결국 12월 가서 그 김기현 대표가 무너지면 그때 어떤 활로를 모색을 하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가면은 그때는 정말 다른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의 전 대표의 저와 같은 말씀은 상당히 사실은 조금 기회주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홍석준 의원님께는요. 네. 어제 사실은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고요. 그다음 네.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속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 근데 당에서는 약간 좀 왜 이러지라는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시는 분은 별로 안 보이더군요. 근데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비판하시는 분이 꽤 나왔습니다. 당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 기자회견을 한 시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죠. 그 지금 유승민 그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이 굉장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란집에 지금 부채질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여러 가지 말하는 사항 중에
물론 뭐 당의 어떤 뭐 진짜 뭐 중심에서 하는 고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제가 봤을 때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어떤 비판성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러한 어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두 분을 바라보는 온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예, 부분에서 조지수 제가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과 예. 전직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응석바지 애 취급하면서 또 아픈 사람 취급하고 지금 예.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제발 지역구에 가보면 예. 정말로 이게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값, 예. 그다음에 이 외식 물가, 짜장면값, 이 콩나물국밥 한 그릇 얼마 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곧 겨울입니다. 난방비 폭탄 또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다가옵니다, 그다음에 그거. 대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출이 좀 있습니다만 2배 올랐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이 집권 여당이 정말로 지금 이런 싸움 하고 있을 때입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정말로 집권 여당다운 싸움을 하더라도 그런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가 60조가 벙커가 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비 어떻게 할 거냐? 외식 물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좀 치열하게 싸움을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들 싸우더라도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저는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비단 뭐 국민의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이 싸움을 보면서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이준석 저 설전이 겨울 난방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좀 깎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됩니까? 이런 논쟁이면 좀 봐주겠다. 그러나 이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좀 하신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어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혐의 건건이 구속사안이다. 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수원지검 등등등 검찰청 관련 검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지금도 진행 중일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한 얘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비사건, 공직선거권 위반 사건, 검사님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자, 최인정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건건이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뭐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 요걸 말하는 것 같아. 세 건이니까 그럼 뭐 이걸 건건이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한 거죠. 다 건건이 중대하고 구속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자기 어떤 생각을 밝혔는데 이거 지금 쌍방울 건, 그러니까 대북송원 건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뭐 보강수사 한다는데 이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법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해볼까요? 한마디로 한 건 한 건이 그 자체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실질적으로 본안 소송 갔을 때 중형이 선고되는가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해 있는 것이죠. 결국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야당 대표란 이유로 야당 대표 집이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안 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압수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그 반발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 그리고 또 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한번 그 김정수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거를 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저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우리가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건건이 서울중앙지검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그리고 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건건이 다 구속영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대표란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에 대통령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외침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송경옥 중앙지검장 말씀처럼 건건이 앞으로도 계속 영장을 쳐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마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굉장히 별은 날릴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수원지검장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다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두 검찰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 나오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의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고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자, 박장현 교수님.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한 거네요. 야당에서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수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양 정부 때 시작된 건데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큰 거 아닙니까? 과거 수사 이런 도사임이 이 정도 규모 됩니다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중앙지검장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속영장을 갖다 검찰이 청구했는데 그럼 구속 사안이 아닌 때 청구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구속 사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넘버 3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면은 당연히 이거 구속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치적인 편견 없어요. 이거 전 정권부터 수사한 거고. 저렇게까지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중앙지검장이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저기서 그 중에서 한두 개는 구속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는 순간.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럴 리가 없네요. 도대체 이 질문을 저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박찬 교수님 만약에 저 자리에 오늘 계셨다면은 저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금 벌써 1년 7개월째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 그 소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의 자정 노력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걸 했는가? 얼마나 그 동안에 그 전 정권에서 검찰 개혁 반대했고, 그다음에 수사권 검경 수사권 분리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한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정 노력은 있었는지 좀 했으면 내보내세요. 그렇죠. 뭔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론 뭐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수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뭐 그동안에 정말 민생에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 그다음에 뭐 묻지마 범죄도 굉장히 많았고 각종 범죄들 여성 범죄도 많았는데 사기 범죄도 많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언론 통해서 듣기 싫어도 하도 많이 들어서 또 많이 알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수사와 자신들의 어떤 그 검경 수사권 이거에 따른 보완책 그리고 어떤 그 검찰 스스로의 자정의 노력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건건이 중대하고 이거 다 구속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요 전 정부 때 된 건데 왜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하면은 민주당 소속 2분 떠오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2분. 오늘 좀 얘기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원지검장님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만 면책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의 취득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그건 문제 삼으십시오.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조사하시고. 홍석준 의원님, 김의겸 의원이 또 제보 얘기를 꺼내면서 또 자료 얘기를 또 띄웠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고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또 특정 검사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 어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수사하는 어떤 검사들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질의를 했는데 그러나 예. 김의겸 의원 뭐 말씀하는 것 중에는 워낙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가 많아서 과거에도 제보 받았어요라고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청남동 빠라든지 또 EU 대사에 대해서 어떤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보한 뭐 저런 것도 이제 불법 어떤 정보로서 이제 관련자가 뭐 구속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 제기한 것 중에 각종 위장 전입이나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했지만 나머지 다 해소가 됐고 그 위장 전입은 지금 해소 그 나머지 사실 무근이고 위장 전입은 해소가 됐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인 거죠. 그리고 저는 국감에서 과연 이재명 그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어떤 검사를 저런 의도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과연 지금 대북송금 관련 수사의 그 검찰청의 차장검사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게 국감의 진짜 어떤 목적이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다가 엄호하려다가 오히려 완전히 오발탄이다. 오히려 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미지만 더 나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기 보면 화면에 있잖아요. 지금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좀 반응을 보였죠. 보여주신 자료 오늘 처음 접했는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뭐 이런 거 업무 말하는 자리 아닐까요? 뭐 약간 이러면서 약간 살짝 지적을 하면서 저런 반응을 보였군요.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또 제보를 받아서 오늘 또 뭔가를 국감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또 이게 예의가 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을 하는 날이었고 재판에 참석을 했거든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나타난 모습이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 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출석하고 또 이번 금요일 날 또 재판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두 번째 재판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일단 오늘 좀 늦었나 보네요. 지각 출석이라고 돼 있어요. 10시 30분인데 조금 한 7분 정도 늦었군요. 도착해서 재판이 예정보다 한 16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어요.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모습인데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러자 재판부에서 10분 정도 앞으로 좀 일찍 나와주세요. 미리 준비 좀 하게요. 약간 이런 당부됐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것도 약간 해프닝처럼 나와 있는데 최인영 변호사 오늘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지금 한 2번 정도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을 재판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3번 아니고 최대한 5번까지도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5번이요? 그럼 같은데요. 매일 나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출석을 뭐 인천 댁에서 여의도로 갈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일주일에 2번은 이제 서초동 서울 또 한 번은 수원으로 가야 될 그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서 출근지를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회의를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아냥 소리가 나올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대장동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의 오랜 기간 그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본재판이 들어왔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전에 작년 9월 달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 사건. 선거법 재판. 그렇죠. 선거법 위반. 그 사건도 지금 2주에 한 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주에 금요일마다 열리는 그렇죠. 겁니까? 금요일마다 열리는데 지금 그 대장동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한 주에 2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화요일이고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이런 사건인데 그럼 선거법 위반하고 대장동 위반하고 격주로 겹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재판부끼리 서로 법정이나 이런 시간은 이제 겹치지 않도록 그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마 묘미를 살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그 위증 교사 문제. 기소된 거 최근에. 그렇죠. 그것도 재판 기일이 조만간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변론 준비 절차로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회 공판 준비 절차 한 다음에 공판 기일을 잡아버리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원에 사건이 매주 2번 이상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부분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이 기소가 되면은 사실상 일주일에 3번 가까이 재판을 경부선으로 가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대체 3번. 언제 민주당 대표로서의 일을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진짜 이렇게 되면은 당무가 이게 원활히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당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장이 없다?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단언할 수는 네. 없다. 저는 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네요. 아니 지금. 뭐 사람 몸이 2개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그렇습니다. 텐데요. 뭐 한 사람이 뭐 남들은 24시간 쓰는데 뭐 30시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대개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판 당사자가 여러 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개의 경우 병합 심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판 받는 당사자의 어떤 그 생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개의 경우 병합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이제 애초에 목표가 인신 구속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기각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쪼개기 기소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아예 뭐 일을 못하게 재판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다가 또 쪼개기 기소를 통해 가지고 어디 하나만 좀 1심에서라도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쪼개기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법원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들이 아마 법원에 아마 병합 심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게. 저는 법원이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사법 리스크 그랬는데 이제는 재판 출석 리스크 아니냐. 너무 자주 가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일주일에 3번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뭘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직장에 다니시러 하는 분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생활하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는 오랜만에 등장을 하신 분인데 글쎄요, 이거 또 등장을 했네요. 이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제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뭐 직권남용, 그러니까 뭐 수사 무마 뭐 이런 거잖아요. 직권남용 관련 재판에 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견서는 조국 전 장관을 위한 의견서가 되는 건데 무죄 취지라고 설명을 하는 의견서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신서. 뭐 특감반이 독립해서 감찰 업무 수행하는 거는 설립 취지 반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감찰 시작 종료 처분 결정 등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 있다고 봐야.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권한 행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문제가 없이 일을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는 거거든요. 이거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 요청을 해서 그러면은 지난 5월에 아마 요청이 있다는데 홍석준 의원님.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전직 대통령이 쓴 의견서예요. 그것도 본인 집권기의 청와대 업무와 관련된 의견서예요. 그 자칫 재판부가 이거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압박을 느낄 수가 있죠. 의견서라는 게 이제 재판부 판사의 이제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1심에서 이제 징역 이제 2년 유죄 확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소심 중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의견서를 쓴다? 뭔가 법원에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극히 이례적이고 과거에 했던 유사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 저희들 뭐 국회의원 정도만 하더라도 의견서를 내면 재판부에 좀 압박이 있던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뭐 좀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뭐 지역에 정말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진짜 그 좀 정말 실수로 어떤 그 범죄나 실수를 했을 경우는 할지 몰라도 저런 어떤 권력형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조차도 요즘 의견서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압박 때문에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의견서 쓴다? 저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힘들고
정말 조국 전 장관의 마음의 빛이 단단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잠깐만요. 이거 하나 뭐 준비된 게 있어서 요거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준비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전재수 의원님, 지난 5월에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곧 진행이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제출이 되고 어제 이제 그게 공개가 되고 얘기가 흘러나오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의 빚을 받기 위해서 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전혀 없다? 보기는 어렵겠죠. 오늘도 끝에를 잘 들어야 오늘 전재수 의원님은 말씀을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걸 말씀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관계를 떠나서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던 한 분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참모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거는 뭐 인지상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마음의 빚 뭐 이런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좀 물어보고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의 그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과 관련된 그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돼 가지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분의 이제 직무범죄를 인사조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통보를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이 감찰 판단이라든지 처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그 당시 유재수 수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또는 감찰을 무마한 행위가 아니고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직무를 행한 것이다. 직무 내 범위를 한 거지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관계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특정 기관의 기관장과 그 밑에 이제 뭐 본부장 정도 관계에서 그 기관장이 그 본부장이 뭐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 소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일단 검찰은 증거 채택 이게 이제 뭐 사법부가 이제 그걸 어떤 뭐 재판과 관련된 어떤 문건이나 자료를 쓰려면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 채택하는 걸 검찰은 일단 동의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증거 부동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유무죄에 판단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과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은 사실 조회를 할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 증인 신청. 그렇죠. 왜냐? 사실 조회는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기관, 회사 같은 단체에다가 조회를 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내용이 맞는지 관련되는 증거가 있다면 그 뒤에 자료를 붙여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 그 재판부가 이와 같은 사실 조회를 받아들여줬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왔다고 하면은 이거 부동의하면은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검찰에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인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본인한테 사실 정치적 후견이나 다름이 없고 본인의 마음이 빚이 있다는 사람한테서 사실조회에서 의견을 받아봅니까? 그걸 의견을 받아보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에 가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내보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결국 이와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이지 유무죄의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달아줘 봤고요.
다음은 얼마 전에 뭐 한동훈 장관 뭐 자택 앞에 뭐 아파트 앞에다 뭐 흉기하고 무슨 토치를 갖다 놨다는데 이게 범인이 잡혔거든요, 어제. 그래서 어제 그 범행을 저지른 자의 이 피의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하는데 뭔가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집 앞에 왜 흉기와 토치를 놔두셨습니까? 권력자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공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따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박찬영 교수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결국 구속됐었거든요. 이게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길인데 이게 뭐 횡설수설입니까? 아니면 무슨 본인이 어떤 뭐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뭐 횡설수설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H 씨인데 예. 이분이 뭐 정당 가입이 이력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 활동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정치적인 발언 또 SNS를 예. 통해서 이런 발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명인에게 뭐 자신의 어떤 분노를 표출한 예.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뭐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에다가 뭐 대사관의 미 대사에게 해를 끼친다던가 또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에게 뭐 기자들이 인터뷰하기 위해 쫓아가거나 그런 거는 뭐 상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무부 장관 집 앞에다가 흉기를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토치는 왜 놨을까요? 그러니까요. 토치는 대한민국 불을 켜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상식이 좀 맞지 않는 일이다. 다만 지난번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기자들 뻗치게 한 것 때문에 이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소가 뭐 알려졌느네, 그렇죠. 장소가 그러니까 집이 노출됐느네, 뭐 이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그게 이분에게 이 H모 씨에게 뭔가 조금 내가 저기 가서 저런 거를 하면은 내가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주지 않았을까 좀 그런 점에서 뭐 해프닝이긴 한데 참 블랙 해프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면서 내 모습이 한동훈 장관의 미래다 뭐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인영 변호사. 근데 이 사람이 한동훈 장관의 집수를 알았으니까 거기 가서 뭘 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검색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이제 더 탐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청담동 술집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그때 했던 PD와 관련되는 자들이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그 동영상 거기에 보면은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만 한동훈 장관 측에서 그 동영상을 유튜브 측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게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리기 전에 그걸 받는 건지 거기에 나와 있는 동호수를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좀 섬뜩한데요. 예.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소셜 미디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 미디어는 다 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 어떤 감시 감독의 강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잘못했다가는 정말 범죄 피해자 토치가 웬 말입니까? 예. 잘못하면은 사람에 대한 위해와 함께 방화의 위험까지 있었다라는 점에 비추어가지고는 구속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섬뜩하게 하고 약간 위협을 느끼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요. 지금 계속 전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뭔가 크게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라 걱정도 낳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뭐 전쟁을 한다고 표현할까요? 하마스 북한 전수했는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수를 받았는가 이런 의미인데 일단 지금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 수도인 뭐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젯밤에 뭐 폭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from all over the Gulf country, like suffering and being humiliated in front of the world. ויש לי מסר גם לאיראן ולחיזבאללה.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No terrorist organization is able. I'm afraid we're in the middle of a rocket siren now and I have to evacuate the studio. My apologies. President Biden will underscore our crystal clear message to any actor, state or non-stat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is crisis to attack Israel.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사태 지금 뭔가 좀 커지는 건가 아니면 뭐가 잦아드는 건가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얘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자, 유달승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장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궁금한 게요. 뭐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더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이란까지 뭔가 참전하는 거 아니냐, 확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는 전쟁의 상태는 아니고요. 예. 무력 충돌이라 보는 것이 정확한데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로 그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란을 비롯한 확전 양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수는 헤즈볼라가 이번 그 무력 충돌과 이후 벌어질 지상전 투입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헤즈볼라라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접하는 레바논 남부, 레바논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 그렇죠. 오, 그럼 헤즈볼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에 그 무장단체로 탄생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항해서 그들이 자위대 차원에서 결성됐고 사실상 이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교전을 벌여왔는데요. 대표적으로 2006년에 레바논 전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민병대가 전투를 벌여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하면 4차례 중동 전쟁을 이겼던 전쟁 불패의 신화가 있었는데 이때 헤즈볼라 민병대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쟁 불패의 신화를 무너뜨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은 그런 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 만약에 헤즈볼라가 개입되면 사실상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중동 지도를 보면 이란은 사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란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번 하마스 배후로 이란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후 그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개입한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전쟁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일종의 저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럼 일단 이란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이란은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중동에서도 많은 아랍 국가들과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통해서 이번 구도를 이스라엘 대 이슬람 구도로 만들어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번 대결을 이스라엘 대 이란의 대결로 만들어서 사실상 하마스는 아랍이죠. 아랍 주변국의 참전을 봉쇄하고 사실상 그 이란이 이 전쟁의 배후다. 더 나가서 이란이 위험하니까 이란과 아랍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제가 앞서 이번 전쟁은 무력 충돌뿐만 아니라 프레임 전쟁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기습 공격은 이스라엘 정보부도 몰랐고 심지어 미국 정보부도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 배후설을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정보부보다 또 미국 정보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훨씬 더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흘려준 겁니까? 알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대 주주가 유대계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확대 재생산한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도 최대 주주가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배후설이 언급된 부분들은 앞서 이란의 프레임에 관련된 부분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이번 기습 공격을 통해서 보복 공습과 지상전 투입을 의도한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정쟁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놓쳤지만 뭔가 또 뒤에 프레임 이런 게 좀 있는 것다 이런 분석이신데 일단 지금 상황이 좀 이래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셨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군 합참에서 뭔가를 좀 설명을 내놨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 하마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북한 연계, 북한이 관계된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합동参谋합참이 딱 얘기를 했어요. 북한 하마스 무기 전술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연계되어 있다고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유달승 소장님, 하마스와 북한은 원래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국가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여기도 구체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이지. 그 F7인가요? 약간 유탄 발사기 이게 뭐 증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 부분이 과연 직접 북한으로부터 인수된 것인지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 관련돼서 섣부른 결론은 좀 불충분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안보 태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좀 유의 주시고요. 일본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중립 외교를 선호하다가 결국 G7의 압력에 의해서 하마스 테러 규탄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는데 왜 과거와 달리 일본이 이처럼 이스라엘 편도 들지 않고 하마스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인 외교를 취할까? 저게 왜 중립을 지켰는가? 이번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개입하면서 이런 부분에 다양한 국가들이 개입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중동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알려진 자원의 보고이죠. 알다시피 73년 제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이때 아랍 산유국들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금수 조치를 했는데 그때 비서방 국가 두 나라가 포함됐어요. 바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 속에서 아마 아랍 국가들이 과연 과거처럼 그 석유 금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그 석유 감산 조치를 통해서 유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50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 속에서 그 표면적으로 아랍 국가들의 이미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입장을 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해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 아까 이거 하마스와 관계, 북한 관계 뭐 그 합참에서 좀 발표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좀 계속 나오는 말이 하마스의 어떤 이 공격 전술이 북한의 전술과 유사하다. 그래서 뭐 땅굴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합참이 이제 북한하고 하마스 연계된 구체적인 어떤 증거로 이제 122mm 이제 방사포탄이라든지 RPG-7 대전차 무기가 이제 북한제가 이제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어떤 정규군이 아니라 비대칭 전략으로 기습하고 전쟁이죠. 로켓하고 뭐 드론하고 패러글라이딩하고 하면 이런 건데 이제 이까지는 이제 밝혀졌는데 과연 하마스와 북한이 직접적으로 되는가 아니면 북한하고 지금 이란은 그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지금 가깝습니다. 이란을 통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데 결국은 중동은 수니파의 사우디와 시아파의 이란의 어떤 주도권 싸움인데 지금 이란이 지금 사우디가 주도하는 중동 평화에서 좀 주도권을 깨면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와 파타로 이제 양분이 되는데 파타 쪽이 이제 사우디, 하마스 쪽이 이제 이란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란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저렇게 북한과 관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니 저는 합동참모본부가 되게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연결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정만 가지고서 이거 뭐 저 북한이 연결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격화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좀 확전을 막으려는 걸까요? 앞서 제가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초기에는 하마스 제거해서 가자지구 재점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민 대피령을 통해서 사실상 강제 이주인데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로 아마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또 주변국의 여러 가지 확전 방지 이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상황까지 지금 짚어봤고요.